자, 우리 오늘은 이제 실제로 우리 지난 시간에는 참 미안하게도 좋기도 했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팀 발표 쭉 들어보고 이제 그 각자 커멘트하고 막 이러느라고 강의를 갖다 제대로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많이들 굉장히 잘 이해를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실제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그 실제로 각각의 스텝을 갖다가 이제 진행을 갖다 할 텐데 그 전에 지난주에 나갔던 개인 과제하고 팀 과제에 대한 설명들을 갖다가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디자인 관련된 주제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디스커버 단계, 우리 제일 첫 번째 단계인데 디스커버 단계에 어떤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이러한 얘기들을 갖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디스커버 단계의 업저베이션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고 나서 다음 수업 안내하고 그 다음에 4주차 팀 안내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항상 했던 것처럼 수업 시간 동안에 그 아이 컨택 해주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 중간중간에 그냥 우리 이렇게 아이 컨택이 잘 되거나 잘 안 되거나 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이야기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콜드콜을 좀 할 거예요. 그래서 콜드콜을 하더라도 놀라지 말고 답변을 못해도 괜찮으니까 놀라지 말고요. 제일 안 해야 되는 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죄송하지만 잘 못 알아들었는데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주시겠어요? 요 얘기만 안 하면 돼요. 네, 그래서 그 얘기만 빼고 그 다음에 다른 얘기는 뭐든지 그렇게 해주면 내가 거기에 답변을 갖다가 해서 바로바로 진행을 갖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인데 이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모델은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변이가 있어요. 여러 가지 다양한 변이가 있는데 아주 가장 백본의 가장 기본적인 모델이 요 현재 보이는 요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이 이게 왜 다이아몬드가 두 개냐? 그러면 앞에 있는 다이아몬드 하나,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다이아몬드 하나 이렇게 두 개의 다이아몬드가 있어서 더블 다이아몬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핵심은 두 가지 점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다이아몬드의 모습이 이렇게 확산을 했다가 수렴을 하죠. 그리고 이렇게 확산했다 수렴을 하는데 이 확산과 수렴이라고 하는 하나의 모듈을 이용한다는 거. 그게 이 그 첫 번째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게 다른 거가 막 다 뭐 여기에 베리언트가 다 생길 수는 있지만 이 앞에서 확장하고 수렴한다는 것, 이 확장과 수렴을 갖다가 반복한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반복했었을 때 지금 현재 크게 두 단계로 나눠져서 앞에 있는 다이아몬드는 우리가 문제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과정. 이 앞에 있는 다이아몬드고 뒤에 있는 다이아몬드는 우리가 이해한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솔루션을 찾는 것이 뒤에 있는 다이아몬드. 그래서 실제 더블 다이아몬드의 모습은 아주 많이 바뀔 수도 있고 다이아몬드가 몇 개 많이 붙을 수도 있고 분기를 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다른 방법들이 나타날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확장과 수렴을 한다는 요거 하나 하고 프로블럼 스페이스 문제를 이해하는 영역과 솔루션 스페이스 실제 그거에 대한 솔루션을 찾는 스페이스가 둘이 나눠져 있다. 둘이 나눠져 있고 그 중에서 프로블럼 스페이스를 찾는 것이 이 선행되는 작업이다. 라고 하는 게 이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을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큰 말하자면 them이고 그 them의 하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자, 팀 과제는 보통은 한 두 팀 정도를 갖다가 선정을 하는데 우리 이번에는 3명 조교가 처음부터 이렇게
1등, 2등, 3등을 갖다 쫙 골랐는데 내가 강의는 아주 엉터리로 했는데 이 저 팀 프로젝트는 기가 막히들 잘했어요. 그래서 이건 내가 앞으로 강의 안 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그 팀 프로젝트들을 잘했고 근데 우리가 이제 시간 관계상 이렇게 너무 늘어지면 안 돼서 한 5분 정도씩으로 이렇게 딱 시간을 좀 정해놓고 이야기를 갖다 하는 게 좋겠다. 그래야지 우리가 최소한의 팀 작업도 좀 하고 강의도 하고 그럴 시간이 확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보통은 두 팀 하는데 이번에는 세 팀이 이렇게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세 팀 이건 무순위예요. 뭐 어딕트가 앞에 있다고 어딕트가 제일 점수 높았던 거 아니니까 무순위로 해가지고 세 팀이고요. 그래서 우리 세 팀 각각의 발표를 갖다 5분간 진행을 할 텐데요. 자, 우리 어딕트 준비가 됐을까요? 네, 바로 시작할까요? 네, 바로 시작할까요? 네, 한 장 넘겨주세요. 한 장 더 넘겨주세요. 네, 이건 지난 시간에 얘기했고. 네네. 네, 그러면 저희 바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논의한 내용이 많아가지고 최대한 빠르게 전달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 말이 좀 빨라질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사실 이 팀 과제 진행을 원활하게 하려면 우선 서비스 도메인 구체화가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중독 분야, 다양한 치료 분야에 대한 고려 중 저희가 제일 핵심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건 전문적인 치료보다는 치료를 돕는 서비스라고 판단했고, 많은 사람들이 중독돼 있지만 비교적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당, 카페인 등 식습관과 밀접한 중독 분야를 우선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매력적인 치료 보조 서비스가 되기 위해서 유저의 일상 속 중독 요인에 대한 트래킹이 얼마나 소비자 입장에서 편리하게 이루어지는지가 중요하다고 판단돼서 위치 기반 혹은 구매 이력을 기반으로 자동 트래킹을 하는 것을 1차적으로 목표하고, 기술적 구현이 어려울 경우에는 음식 사진을 촬영해 올리면 자동으로 중독 현황을 분석해 줄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자 라고 구체화를 일단 해봤습니다. 다만 이는 아직 더 디벨롭이 필요하고 수요 조사 과정에서 더 변동될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에틱트 서비스가 무형성, 이질성, 불가분성, 소멸성을 어떻게 해칭할지 알아보겠습니다. 무형성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저희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웨어러블 기기의 도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중독 상태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신체 변화 측정을 통해 가시화한다면 유저들에게 경각심을 주어서 동기부여가 될 거라고 생각했고, 보다 차별화된 서비스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외에 실물 재화가 아닌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라는 한계점에서 다양한 마케팅 아이디어들을 공유했고, 그중 하나를 공유드리자면 나이키 러닝 앱과 같이 공유에 적합한 UX, UI를 구현한다면 서비스 자체 홍보 효과도 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표준화의 경우에는 저희 서비스의 가장 큰 문제점이 유저별로 중독의 정도와 중독 완치의 기준이 다를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저희는 유저들이 각기 다른 페이스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결국 각자의 성과를 달성했을 때 느끼는 성취감은 동일할 수 있도록, 즉 성취감이 표준화된 서비스를 구현하자는 논의를 했습니다. 세부 아이디어들을 조금 공유드리자면, 유저가 서비스에 유입됐을 시 자가진단 테스트로 중독 페이지를 부여받고 본인 중독 정도에 맞는 목표를 스스로 설정하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제 개개인에게 맞는 목표를 설정하고 서비스를 사용하게 되어서 결국 목표 자체는 다르더라도 이루게 되는 성과는 표준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불가분성의 견해서는 커뮤니티 서비스가 사용자에게 어떤 경험을 전달할지에 대해 조금 깊게 고민해 보았습니다. 커뮤니티 서비스의 악 기능을 최소화해서 운영의 변수를 최소화할 방법으로 커뮤니티 게시판의 성격 자체를 성격 후기 공유방, 성공 후기 공유방, 꿀팁 공유방처럼 아예 서비스 차원에서 명명해주는 방법, 아니면 아예 소통 자체를 간접적으로만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간접 소통 창구의 경우에는 두 번째 과제로 수행한 투두메이트 분석에서 조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소멸상의 경우에는 결국 중독 치료 보조 서비스가 기억에 남는 전달을 하려면 유저가 자발적으로 앱에 주기적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출석 체크 보상, SNS 성격 강화를 통한 유저들 간의 유대감 형성, 주기적인 이벤트 진행 등을 고민해봤고, 그 외에도 위젯 형식을 개발해서 앱에 들어오지 않아도 지속적으로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과제로 진행한 투두메이트 분석 결과를 공유드리겠습니다. 넘겨주세요. 투드메이트 같은 경우 선정 기준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최근 경험한 서비스 중에 저희 플랫폼 디벨롭에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서비스를 선정했습니다.
일정 관리 어플리케이션에 SNS 형식을 더한 이 서비스는 최근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다들 조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서비스는 일정 관리를 하고자 하지만 동기부여가 부족해 실패하는 유저들 중 일상 공유 욕구를 지니고 감성적인 어플에 쏘고되는 유저들을 타겟했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여기서 터치 포인트를 이미 사실 말씀을 드려서 다음 장으로 바로 넘겨주시겠어요? 아키텍처와 모델을 통해서 이 터치 포인트들이 잘 구현됐는데요. 우선 SNS의 핵심 요소인 팔로잉, 팔로워 기능, 이모티콘 소통 기능을 도입해서 동조 심리를 자극하고 일정 완료에 대한 동기부여를 제공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리고 팔로워가 많을수록 강한 동기부여가 되는 구조이기도 하고 UX, UI 자체를 공유하기 좋게 디자인해서 투즈메이트 유저들은 자발적으로 SNS에 자신의 계정을 홍보했고 이를 통해 강력한 마케팅 효과를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의 스트래티지의 경우에는 기존에는 광고가 전혀 없었지만 최근에는 전체 화면 광고로 수익 창출 중입니다. 배너형이 아닌 전체 화면을 선택한 이유도 결국에는 기존 UX, UI의 감성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라고 분석했고 이 광고가 도입되면서 프리미엄 계정도 활성화됐습니다. 결국 저희는 이 투즈메이트 분석을 통해서 성공적인 SNS 바이럴을 위해서는 타겟층의 감성을 자극하는 디자인의 UX, UI를 완성해야 하며 간접적인 소통 방식인 이모티콘 소통으로도 유저들의 소통 욕구를 충분히 채워줄 수 있다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7조 어떻게 해요인데 7조 준비가 됐을까요? 바로 시작하면 될까요, 교수님? 네, 바로 시작하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요 발표 맡은 백승우라고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앞서 그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청장년의 우울증 치료 도와주는 그 디지털 헬스 그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고 했는데 그 저번 주에 많은 질문을 받았고 그래서 해당 부분에 대한 딥다운이 좀 필요하다고 해서 청장년에서 이제 청년으로 타겟을 조금 더 그 세그멘테이션을 줄이고 그리고 그 플랫폼 관련해서 이제 우울감을 느끼는 인원에 대한 치료를 아, 전반적인 치료를 진행할 것이냐 아니면 우울감과 우울증을 나눠서 구분을 해서 이제 치료를 진행할 것이냐라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우울감은 이제 유의배한 요소로 저희가 활용을 하고 다음에 이제 우울증 위주로 저희 서비스를 전개하는 것으로 이렇게 딥다운을 했고 그 해당 사항 외에도 딥다운된 요소들은 많으나 발표 시간상 다음에 설명 기회가 있다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슬라이드 넘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서비스의 특징 네 가지로 이제 무형성, 이질성, 불가분성, 소멸성을 이제 저희 플랫폼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있었고 이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시화, 표준화, 사용자 접종 관리, 기억에 남는 경험들을 이제 그 내용 관련해서 이제 다 적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 PPT에 대한 부분에 너무 이제 부담 가질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하셔서 사실 저희 내용을 거의 다 적어놨기 때문에 지금 발표 자체가 좀 읽는 형식으로 될 수도 있다는 점 미리 양해를 드리고 발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온라인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저희는 가상 공간이라는 점에 주목을 해서 저희가 가상 공간이면서 또한 그 저희 유저들이 그 오프라인 공간에서 자신의 실체를 밝히면서 우울증에 대한 이제 치료나 아니면 상담을 진행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익명성 위주로 진행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다 무형성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소비자 친화적인 플랫폼 UI를 설정을 하고 인터페이스 활용 이런 부분들이 다 플랫폼의 가시화 그리고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우리 플랫폼을 통해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에 무형성을 좀 떨쳐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비스 가셔야 대한 구체적인 예시 보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참여도 및 전문가 교내를 보여주는 이제 집단 테라피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본인이 참여하고 있다는 걸 좀 표시를 해주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이질성으로 넘어가면은 그 해당 부분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미 우울증에 관련돼서 우울증에 대한 원인을 근거로 이제 카테고리화를 진행을 시키겠다고 했는데 그 해당 부분이 이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해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원인 그리고 정도에 따라서 그 서비스를 받아들이는 정도가 제각각 상이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앞서서 이미 서비스 설정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긴 하지만 우울증을
이제 각 원인별, 그 다음에 정도별로 좀 더 정형화시켜서 카테고리 분류화 작업을 구체적으로 할 것이라는 방안을 내놓았고요. 그리고 어, 우울증이란 부분이 비정형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다라고 그 저번 주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을 좀 더 정형적으로 잘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저희 플랫폼 내에서 이제 그 하나의 디파인을 제대로 하는 것 역시 표준화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가분성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선 발표에서 이제 중독에 대한 치료 의지가 있는 인원들에 의해서만 이제 해당 서비스가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 어떤 분의 코멘트가 있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우울감을 해소하고자 하는 이제 의지가 있는 이들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고, 이제 그런 의지가 있는 인원들에 대해서는 서비스 자체가 어쨌든 하나의 치료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불가분할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접점에 대한 이제 관리를 통해서 어떤 이 우울감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한정적이고요. 네. 지금 발표 시간 얼마 안 남았다고 해서 저희 그 소멸성에 대해서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언어 위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이제 기억에 남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고, 이제 해피티카 같은 이제 그 아바타 서비스를 이용해서 단기적으로 자신이 변화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이제 서먼이라고 해서 그 다이어리 서비스 같은 게 있는데, 해당 다이어리 서비스를 활용을 해서 그 장기적으로 내가 이렇게 변화를 했구나 하는 모습을 기록을 할 수 있게 두 가지 방면으로 이제 기억에 남는 경험을 제공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네,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네, 저희 이제 그 다른 서비스로는 이제 크림을 선정했는데 사실 크림을 선정한 이유는 굉장히 다른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크림을 선정한 거는 소비자 참여 중심의 플랫폼이라는 부분에서 크림을 선정하였고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서 그 구체적인 부분들을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터치 포인트는 이제 인기 제품부터 리미티드 제품까지 이제 다양한 그 제품을 설명을 하면서 해당 부분을 이제 푸시 알림으로 제공을 하여서 트렌디하게 사람들에게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게 저희가 생각한 터치 포인트였고, 이제 모델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격 입찰할 때 모델을 선택을 해서 이제 원하는 가격에 따라서 해당 수요가 결정된다는 거, 이런 부분이 모델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아키텍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흔히 주식이나 아니면 금융 상품에서 볼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해당 부분에 도입이 되면서 이러한 부분이 이제 저희 크림에서 보여주는 아키텍처라고 생각했고, 마지막으로 이제 스트레지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 중개거래 플랫폼을 사용하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그 자신이 원하는 신발이나 아니면은 명품, 다양한 자파를 사고 싶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가장 주요한 전략은 가품 선별에 관련된 이제 정가품 검수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설명을 다 못 드렸는데 뭐 추가적인 부분은 Q&A 통해서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생각보다 5분이 되게 빠르죠. 수고했고요. 아까 그 표현 중에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 우울증을 갖다 고치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겠다. 이렇게 우리 승우가 이야기를 갖다 해준 걸로 내가 이해를 했는데 거기에서 약간 문제점이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우울증 환자들, 특히 심각한 우울증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의지가 없다는 것이 우울증의 중요한 증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의지가 있는 사람, 의지가 있는 우울증 환자다 그러면 좀 그 말 자체에 반어법이 두 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 우울증 환자인데 그 우울증 환자들 중에서 의지가 있는 사람들만 대상으로 하겠다 그러면 실제로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사용자가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조금 한번 우울증이라는 질환에 대해서 조금 더 이 검토를 해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우울증이 굉장히 많아요. 퍼센티지로 봐서 정서장애 중에서 제일 많은 퍼센티지가 우울증 또는 무기력증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 실제로 시장에서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 디프레션에 대한
그런 치료제, 특히 이런 디지털 치료제를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은 확실히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실제로 이걸 갖다가 효과적으로 제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도메인이다. 그러나 뭐 한번 트라이 해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도메인이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자, 그래서 이 우리 앞에서도 지금 쭉 얘기를 해온 것처럼 바로 우리 전조 어떻게 보면은 우울증 환자들은 실제로 어떨까? 그거에 대한 이런 우리 이해 그리고 이 우울증 환자들 주변을 이렇게 하고 있는 주변을 싸고 있는 이해관계자들의 또 상태는 어떻고 또 우리가 어떤 것들을 갖다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까 뭐 이런 것들이 제일 첫 번째 단계인 이 디스커버 단계를 수행을 하면서 많이 명확해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디스커버 단계라고 하는 거는 가장 먼저 진행하면서 가장 많은 시간이 드는 그러한 단계이고 이제 이 단계에서 우리 타겟 질환이나 대상이 휙휙휙 바뀌어요. 그래서 어떻게 조가 오늘 우리한테 청년층의 우울증에 대해서 타겟팅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했지만 이 디스커버 단계를 수행하면서 바뀔 수 있어요. 충분히 바뀔 수 있어요. 뭐 많은 팀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어떤 가능성이 있나 하는 거를 탐색하는 그런 단계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이 단계에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갖다 할 수 있지만 이제 제일 먼저 많이 강추하는 거는 보는 거예요.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 그리고 특별한 어떤 트레이닝이 필요 없을 것 같아 보이기는 하지만 관찰하는 것 이게 굉장히 큰 노력이 들어가고 또 그 노력의 결과에 따라서 이 소득이 성과가 아주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그런 페이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아마 지금 우리 앞에서 얘기한 당 중독 어딕트 팀이나 우울증 팀이나 지금부터 막 고민스러울 거예요. 내가 이 당 중독 환자를 어떻게 관찰을 할까? 또 내가 지금 이 청년들 중에서 우울증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내 주위에는 한 명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그 관찰을 갖다 할까? 또 뭐를 관찰을 할까? 심한 경우엔 본인 스스로가 해당 질환을 갖다 겪고 있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본인 스스로에 대한 관찰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우리 디스커버 단계에서는 다양한 가능성들을 보면서 문제가 뭘까? 핵심이 되는 문제가 뭐고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아이덴티파이 할 수 있을까? 이런 점들이 우리가 디스커버 단계에서 제일 많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런 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나는 크게 두 가지 점을 강조를 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 중에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의사도 아닌데 또 나는 뭐 영양사도 아닌데 또 나는 뭐 심리학자도 아닌데 임상심리를 한 사람도 아닌데 심리상담사도 아닌데 과연 내가 이당 중독이나 또는 이런 그 우울증 같은 질환들을 갖다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그런 전문 지식이 없이 현재 있는 대상이 되는 앞으로 대상이 될 사용자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드밴티지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이미 관련돼 가지고 스터디도 하고 뭐 이렇게 경험도 쌓게 되면 이미 어떤 고정관념이 형성되어 있어서 이런 프레시 룩을 갖다 보기가 되게 어려운데
반면에 우리가 비기너스 인척하는 게 아니라 실제 비기너잖아요. 실제 비기너이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를 갖다 좀 더 클리어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걸 우리가 관찰을 할 때, 그러니까 말하자면 실제 당 중독자가 어떻게 활동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이러한 거를 관찰하는 시점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사전에 어떤 선입견이나 전문 지식을 일부러 없애고 그 현재 보여지는 또는 들려지는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연세대학교를 갔다가 오면서 여러분들이 막 다 훈련받은 게 뭐냐면 짧은 시간 동안에 상황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고 해석을 하고 판단을 내리는 그런 거가 굉장히 중요한 덕목으로 쳐졌고 그거를 잘하는 사람들이 다 연세대학교에 왔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판단하고 빨리 해석에 들어가요. 근데 오히려 이 단계에서는 여러분이 그 잘하는 해석하는 거를 최대한 자제하고 그리고 판단하는 것도 최대한 자제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해석하려고 하고 자연스럽게 판단을 내리려고 하는 그 성향을 잠시 유보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마음가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굉장히 어려워. 그래서 벌써 우리가 이 앞에 있는 두 줄을 하면서 이미 여러분들은 무지하게 많은 걸 해석을 했고 그리고 무지하게 많은 이미 결정을 내렸어요. 나는 웨어러블을 쓰겠다. 나는 아바타를 써가지고 가상 공간에서 이렇게 활동하게 만들겠다. 그런 판단을 갖다가 아직은 사실은 내릴 단계가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런 판단을 갖다 내리는 자유로움을 갖다가 억제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이 단계에서의 핵심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전 지식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해석을 한다든지 판단하지 말고 있는 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말한 그대로 받아 적어서 그래서 그 데이터 자체를 습득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스킬셋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스킬셋을 갖다가 우리가 대부분 어떤 걸 가지고 얘기를 하냐면 이런 그 퀄리테이티브 스터디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갖다가 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런 퀄리테이티브 리서치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주로 말로 하는 연구들을 퀄리테이티브 스터디라고 하고 숫자로 하는 연구를 우리가 퀀티테이티브 스터디라고 해요. 양적 방법론, 질적 방법론. 근데 우리가 이 과학 중심의 그런 패러다임에 살다 보니까 숫자로 얘기하는 게 굉장히 미덕으로 여겨지는 사회에 살고 있어요. 특히 나같이 어떤 메디컬한 도메인을 한다든지 또는 회사 CEO를 한다든지 뭐 교수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가 얼마나 숫자로 정확하게 우리의 이야기를 표현하느냐 또 분석하느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덕목으로 여겨지고 있는 사회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첫 번째 단계, 디스커버 단계는 숫자가 아니라 말로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말이 가지고 있는 또 우리가 관찰하는 거에 대한 그 내용들을 최대한 있는 그대로 말로 풀어서 묘사할 수 있는 것.
이게 제일 큰 덕목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 더 연구를 갖다 하고자 해서 대학원 진학을 한다면은 대학원에 진학했을 때 우리가 퀀티테이티브 메소드하고 퀄리테이티브 메소드를 배워요. 이제 그걸 하는 이유는 양적인 사고 방법과 질적인 사고 방법을 두 개를 배워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어떤 현상을 바라볼 수 있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양쪽을 갖다 다 보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디스커버리 단계에서는 이런 그 양적인 것보다는 질적인 내용들을 갖다가 우리가 많이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보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현상을 갖다 있는 그대로 이렇게 보다 보면은 우리가 미처 생각하고 깨닫지는 못했지만 현상에 있는 우리가 관찰하는 많은 것들이 그 굉장히 우리한테 많은 인사이트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스스로 깨달을 그럴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다 하고요. 이제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한 7가지 정도의 지금 그 퀄리테이티브 리서치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에비던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갖다 할 거예요. 그래서 요 7가지를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우리가 각 팀별로 브레이크아웃을 할 거예요. 각 팀별로 우리 조교들이 이제 소토론방에 이렇게 브레이크아웃을 하고 그러면 거기서 20분 동안은 여러분들이 그 무엇을 하냐면은 이 7가지의 퀄리테이티브 스터디의 에비던스를 여러분들의 도메인,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도메인이 바뀌어도 돼요. 나중에 바뀌어도 되는데 현재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도메인에서 이런 퀄리테이티브한 에비던스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하는 거를 한번 인터넷 서치나 여러분의 토론을 통해서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20분 정도 이 팀 브레이크아웃을 갖다가 할 텐데 그래서 우리 그 7가지 퀄리테이티브 스터디에 7가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에비던스들을 갖다가 각각 하나씩 내가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첫 번째는 reacting, 두 번째는 responding, 세 번째는 co-opting, 네 번째는 exploiting, 다섯 번째는 adapting, 여섯 번째는 conforming, 그리고 7번째는 시그널링. 이렇게 해서 총 7가지의 에비던스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팀 우리 당 중독이라고 하는 어딕트 팀이라면은 이제 재훈이가 열심히 친구들하고 같이 뭐를 할 거냐면 이 각각의 에비던스들을 갖다 보여주는 어떤 인터넷상에서의 그림이라든지 또는 말이라든지 또는 영상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당 중독자들은 이런 행동을 하네. 당 중독자들은 이런 말을 하네. 당 중독자들은 이런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그림에서도 보듯이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했을 거예요. 지하철 환승장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복도에 노란색 줄이 이렇게 그어져 있고 거기가 도돌도돌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근데 왠지 그 앞에 있는 그런 오브젝트를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고기를 따라가야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여기를 갖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가는 사람 별로 없죠. 그 노란색 실선이 딱 그어진 그 줄을 따라서 걷고자 하는 거죠. 이게 리액팅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해당되는 어떤 오브젝트나 어떤 스페이스,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런 오브젝트나 스페이스가 있었을 때 거기에 자동적으로 인터랙트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 이 길을 따라가야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은 아까 당 중독자다. 그러면 당 중독자는 어떤 외부의 어떤 자극이 있었을 때 그런 자극에 대해서 어떻게 오토매틱하게 리스폰딩을 할까? 리액팅을 할까?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면은 리스폰딩. 그래서 그 어떤 그 해당되는 대상이나 어떠한 사람이나 어떠한 물질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특정적으로 반응하게 만드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고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 우유곽인데 빈 우유곽이죠. 빈 우유곽인데 이 빈 우유곽이 계단 이 저 뭐라 그러죠? 경계 그저 담에 위에 이렇게 올려져 있어요. 그 위에 이렇게 올려져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담의 윗면이 편편하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저 위에다가 뭔가 올려놓게 만들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당되는 대상의 어떤 피처나 이러한 것들이 우리로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갖다가 하게 만든다. 특정한 방법으로 행동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우리 우울증 환자다. 우울증 환자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집안에 있는 소파의 어떠한 특징적인 모습이 우울증 환자들로부터 예를 들자면 행동을 더 느리게 만든다. 또는 뭐 행동을 더 빨리 하게 만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피처들을 갖다 보여주는 그런 특성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코옵팅이에요. 그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는 우리 주위에 바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주위에 있는 것들 아주 근접한 바로 손 하나 이렇게 대면은 할 수 있는 그 근접한 곳에 있는 어떤 도구들을 아주 잘 활용한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지금 티백을 잔에 손잡이에다 이렇게 걸어 놓는 거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했을 거예요. 이걸 하는 이유는 손잡이가 잔에 매우 가까운 데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티백을 굳이 들고서 쓰레기통에 가서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굉장히 그 자리에서 액세스할 수 있는 이 손잡이 고리에다 넣는다. 그 다음에 exploiting. 우리는 그 우리가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되는 어떤 대상의 물리적인 특성이나 기계적인 특성을 활용한다라는 거고요.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아마 이것도 특히 이제 미국 생활했던 사람들 많이 우리나라도 요새는 마찬가지지만 이 그 그로서리 스토어를 가면은 앞에 주차장이 확 넓게 있는데 거기에다 이제 우리가 장을 한껏 봐가지고 오게 되면은 그걸 다 싣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카트를 어디다 파킹하느냐? 물론 이렇게 카트 파킹장이 있는 경우에 거기다 파킹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없으면은 이렇게 기둥이 있는 데다 갖다가 카트를 갖다가 대요. 왜냐? 그 기둥에다가 카트를 대면은 그 카트가 더 이상 안 움직이잖아요. 흘러가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이 기둥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을 갖다가 우리가 활용을 하죠. 또는 take advantage. 이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exploit 한다는 건데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갖다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adapting이라고 해서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런 목적에 따라서 비록 해당되는 제품이나 이러한 것들이 그 용도로 쓴 건 아니지만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니즈가 있기 때문에 그런 니즈에 맞춰서 그런 용도를 변환해서 쓰는 거예요.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연필은 쓰라고 있는 건데 우리 연필을 갖다 쓰지 않고 머리를 묶는 도구로 쓰는 이유는 우리가 당시에 예를 들어서 머리끈이 없다. 그래서 쓸 때 이 머리끈을 대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연필이라고 하는 전혀 다른 용도로 만들어진 이런 제품을 갖다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컨포밍.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왜 지하철이나 이런 데 갈 때도 마찬가지고 거리를 다닐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쓰레기 다 마시고 난 컵을 갖다가 우리 혼자 제일 먼저 이 난간에 올려놓는 건 되게 좀 어렵죠. 그런데 이미 앞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난간에다가 다 마시고 난 찻잔을 올려놨다. 그럼 훨씬 더 용이하게 갔다가 우리 잔을 거기다 놔두고 내려간단 말이죠. 그래서 컨폼이라고 하는 거는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또는 규범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하는 그러한 상황을 갖다 따라가는 그런 행동 패턴을 보인다는 거고, 이거는 뭐 당중독도 마찬가지고 내 생각엔 우울증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런 형태로 우리가 컨포밍하는 비헤이비어는 어떤 것들일까? 당중독 환자들의 컨포밍하는 비헤이비어 또는 우울증 환자들의 컨포밍하는 비헤이비어는 뭐가 있을까라는 거고,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리스폰딩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걸 시그널링을 줘요. 그래서 자, 나는 지금 이런 상태야 라고 그게 비록 아주 정형적인 방법은 아니더라도 본인들의 의사를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그널링을 해요. 여기 그림에서 보듯이 아주 간단하게 저 주차 미터기 위에다가 저 비닐을 갖다 쌓아놓는 거는 아주 미국 생활했던 사람들은 잘 알겠지만 저게 뭐냐면 주차기 고장 났다는 거예요. 주차기 고장 났다는 건데 저걸 갖다가 아주 간단하지만 저런 형태로 시그널링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저기 갖다가 이제 동전 안 넣는다는 거죠. 동전을 넣으면 이제 나중에 돈 안 냈니 뭐 했느니 해가지고 분쟁의 소지가 많을 텐데 저걸 저렇게 시그널링 함으로써 굉장히 명확하게 저 주차기기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걸 갖다 보여준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보게 되면은 우리 예를 들어서 당 중독 환자 또 우울증 환자라면 본인이 괴롭거든요. 그 본인이 괴로운 거를 어떤 형태로 시그널링을 할까?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게. 나 지금 당 중독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거 진짜 괴롭거든. 이걸 갖다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까? 이런 패턴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찰을 할 때 여기에 있는 이 7가지 다시 처음서부터 하자면은 reacting, responding, co-opting, exploiting, adapting, conforming, signaling. 요 앞에서 언급한 7가지 케이스를 한번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지금 타겟 질환, 현재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타겟 질환에 대해서 과연 어떤 점들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 관찰에 있으니까 이런 거를 관찰한 에비던스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그냥 워크숍을 하는 거니까 제대로 이렇게 워크숍 하는 거는 나중에 하더라도 지금은 한 20분 정도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팀별로 브레이크아웃해서 이 각각 7케이스 각각에 대해서 하나씩 한번 여러분들끼리 브레인스토밍을 한번 해보면 좋겠고, 브레인스토밍 끝나면 만나서 다시 이야기를 갖다가 한번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7가지가 각각 우리가 관찰함으로써 되게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다음 주까지 한번 해봤으면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질환, 그 질환에 대해서 어떤 에비던스를 우리가 관찰을 통해서 얻을 수 있을까? 이러한 것들을 갖다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디스커버하고 관련돼서 이제 조금 더 스페시픽하게 서비스 디자인과 관련된 디스커버 이야기를 갖다 조금 하자면은 실제로 디스커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에 대한 기존 연구들이 꽤 많이 있어요. 꽤 많이들 있고 또 이제 그런 기존 연구들을 갖다가 모아서 이런 그 관찰의 방법들에 대해서 컴파일을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아마 여러분들도 사용해 봤을 거고 그 가장 많이들 이렇게 뭐 추천하는 방법이 이 아이데오라고 하는 회사의 메소드 카드라고 하는 그런 방법들을 많이 추천을 해요. 이 아이데오라고 하는 회사는 그 제가 이제 한 20년 전에 이제 한참 삼성전자가 그 가전 제품하고 스마트폰 쪽에 이제 우리가 어떤 새로운 제품을 구상하고 막 이럴 때 그때 같이 작업을 했던 미국의 아주 유명한 디자인 컨설팅 펌이에요. 그래서 디자인 에이전시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이쪽하고 같이 이렇게 작업들을 갖다가 하면서 우리가 그쪽 멤버들하고 같이 이런 그 해당되는 현재의 타겟들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을 쓸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갖다 나눴고 자 오늘 할 거는 이 중에서 look 관찰과 관련된 방법들이 이렇게 메소드 카드로 쭉 있어요. 쭉 있는데 이걸 갖다가 다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이 카드들을 사용하는데 굉장히 큰 허들이 발생했어요. 일단 사람들이 과거에 공공장소에서 이렇게 많이 보여줬던 그런 자연스러운 행동의 패턴이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이렇게 관찰하기가 되게 어려워진 거예요. 그리고 꼭 공공장소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실제로 어떤 어레인지를 해서 맨투맨으로 1대1로 해가지고 그렇게 어레인지가 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점점 없어져 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서 과연 이 점을 갖다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게 제일 큰 지금 당면 과제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또 그게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한 주일 동안 한번 곰곰이 고민해 봐야 될 거예요. 특히 우리가 참 어려운 게 여기는 환자들이에요. 환자들 물론 이제 그 환자가 아닌 팀도 있지만 환자들 또는 개인 건강과 관련된 아이템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특히 더 이런 관찰을 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요새 여러분들 종합병원 들어가려고 하면은 PCR 검사 받아야 되고 그 이틀에 한 번씩 자기 음성이라는 거 이 보고도 해야 되고 뭐 엄청나잖아요. 과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걸 갖다 진행할 수 있을까?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런 관찰과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일반적인 사항들 얘기들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신기하고 비정상적인 행동이라든지 또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내용들 또 그거에 대한 이러한 사진들도 있지만 그 몇 가지 이제 과거에 많이 추천했던 방식들 같은 경우에 제일 많이 추천하는 방식 중에 하나는 이 Fly on the Wall이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이 방법은 뭐 말 그대로 번역하면은 담벼락에 붙은 팔이잖아요. 담벼락에 붙은 팔인데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떤 특정 지점에서 어떤 특정 그 현상을 바라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같은 장소에서 최소한의 인터럽션을 하면서 관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한테 한번 궁금한 건 여러분들의 지금 타겟팅하고 있는 질환과 또는 건강 이슈와 또 타겟 사용자들을 생각했었을 때 플라이 온 더 월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은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자면은 아까 얘기했던 익명 게시판 같은 경우 또는 잠깐 있다가 사라져 버리는 그 모바일 톡 같은 그런 형태의 지점들 또는 요새 유행 많이 하는 제페토 같은 그런 형태의 메타버스다.
그랬을 때 그런 환경들에 실제로 상주하면서 실제 이 해당되는 사람들 또는 환자들 또는 이해관계자들의 말이나 또는 그 행동을 관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다 싶어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가 플라이 온 더 월이고 플라이 온 더 월에 대한 이 과거에 여러분들 선배들이 했던 그런 결과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예시로 드러났기 때문에 요거는 수업 끝나고 여러분들이 우리 팀에서는 다른 선배들은 이렇게 했는데 우리 팀은 이걸 어떻게 써먹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타임랩스 비디오예요. 그래서 타임랩스 비디오는 그냥 사람이 관찰하는 게 아니라 아까 지수가 얘기했던 것처럼 특정 지역에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그 카메라의 영상을 녹화를 한 다음에 그 녹화한 영상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플레이를 해서 이 전반적인 어떤 패턴을 바라보는 그러한 기법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 거고요. 여기 한번 우리 보게 되면 이런 거예요. 자, 이거는 여러분 다 잘 아는 세브란스 병원 영상이고요. 특히 그 중에서 수술방 영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 굉장히 뭐 안에 최근에 이런 수술을 안 받아본 사람이 더 럭키한 사람이지만 혹시 이제 받아본 사람은 기억하겠지만 수술방이 굉장히 복잡한 오퍼레이션을 해요. 그래서 그 수술방에 들어가는 환자들의 경험, 그 경험에 초점을 맞춰서 이 수술을 받으러 들어가는 환자들이 어떤 경험을 하고 그 환자들의 경험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쾌적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가뜩이나 질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걸 위해서 만들어 놓은 프로젝트에서 우리가 그 사용했던 영상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실제 어떤 특정 지역에 딱 카메라를 갖다 고정시켜 놓고 자료를 갖다가 수집하는 그런 형태이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미 잘 파악했겠지만 이 현재는 우리가 이 CCTV를 설치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엄격하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어떤 장소에 설치해야 되고 그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노티를 해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 수집된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룰이 있기 때문에 그런 룰을 갖다가 다 지켜가면서 하는 거고요. 기존에 여러분들 선배들이 했던 사례들이 여기에 나와 있어서 또 같이 했고 그다음에 비헤비어 매핑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 그 사용자들의 동선을 갖다가 우리가 파악해서 해당되는 동선이 어떻게 움직여지는가 하는 것들을 갖다 표현해 주는 게 여기에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런 동선 외에 아키올러지, 비헤비어럴 아키올러지라고 하는 기법은 아키올로지가 고고학이잖아요. 그래서 고고학에서는 우리가 5만 년 전, 10만 년 전, 5천 년 전 사람들이 살았던 모습을 직접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은 이 그때 살았던 사람들이 남긴 흔적, 그 흔적을 분석을 해서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알아차리는데 마찬가지로 이 행동고고학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그 예를 들자면 현대사회에서 어떤 모빌리티랑 관련된 게 주차장을 갔는데 주차장에서 이 해당되는 어떤 주차장의 특정 부분은 밑에 페인트가 많이 벗겨져 있거나 또는 특정 부분은 이 차량에 기름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굉장히 희미해졌고 어떤 부분은 굉장히 클리어하게 깨끗하게 보존되고 있다. 자, 그걸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그 차량에 기름이 많이 떨어져 있는 그 부분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차량이 거기에서 시동을 켜놓고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동을 켜놓고 많이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있는지를 미루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현재의 남아있는 흔적들을 포커스를 하는 게 비헤이비어럴 아키올로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이머시브한 그런 기법들도 많이 있는데 나는 이 이머시브한 기법들이 사실은 굉장히 이펙티브해요. 정말 할 수 있으면 이것만큼 이렇게 고퀄의 우리가 업저베이션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이 별로 없을 정도로 굉장히 이피션트한데 요새 코로나 때문에 이거 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이머시브한 방법들을 코로나 상황에서도 할 수 있을까? 그 아이디어를 한번 모아보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첫 번째 A Day in the Life라고 하는 기법은 아침에 만나서 저녁에 끝날 때까지 하루를 같이 지내는 거예요. 같이 밥 먹고 같이 일하고 같이 놀고 하는 것처럼 해서 예를 들어서 20대 우울증 환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디지털 치료제를 만들겠다라고 하면 그 20대 우울증 환자를 섭외를 해서 그 환자하고 아침 일어나서부터 시작해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하루를 쭉 같이 살면서 이 우울증 환자, 20대 우울증, MZ세대의 우울증 환자의 20대 환자의 하루의 생활이 어떤지를 같이 경험하는 것. 그게 이제 A Day in the Life라고 하는 방법이고요. 이 A Day in the Life하고 굉장히 유사한데 비슷한 방법 중에 하나가 쉐도잉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쉐도잉이라고 하는 방법은 이 실제로 A Day in the Life이기는 한데 이 실제로 환자들 옆에서 또는 해당 사용자 옆에서 그림자처럼 쫓아다닌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A Day in the Life는 조금 떨어질 수도 있고 우리가 꼭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근접해서 이렇게 같이 활동하지는 않아도 되는 거인 반면에 이 쉐도잉은 가장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가까이 딱 붙는 거예요. 차석처럼 딱 붙어가지고 바로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옆에서 근데 그 대신에 하루를 다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A Day in the Life는 하루를 다 한다는 거에 포커스가 있는 거고 쉐도잉은 가깝게 붙어 있는다는 거에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깝게 붙어서 뭐 2시간이면 2시간, 3시간이면 3시간 같이 생활을 갖다가 하면서 직접적으로 어떻게 그 해당되는 예를 들자면 당 중독 환자가 밥을 먹으러 왔다. 그러면은 그 밥을 먹는 그 시간 동안 같이 하면서 실제로 뭘 먹고 어떻게 먹고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거를 느끼는지 이러한 걸 갖다 아주 디테일하게 바라보는 그런 형태가 우리 이 쉐도잉이라고 하는 기법이고요. 쉐도잉보다 조금 더 루틴하지만 우리가 또 쓰는 방법 중에 하나는 가이디드 투어라고 하는 방법을 쓰기도 해요. 이거는 해당되는 전문가를 갖다가 섭외를 해서 그 해당 전문가와 함께 설명을 들으면서 환자를 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당 조절하는 케이스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그걸 갖다 처방을 해주시는 분은 영양사 또는 우리 그 가정의학과 또는 내과 의사 선생님들이실 텐데, 그러면은 그 의사 선생님들 하고 같이 이 그 치료 세션을 우리가 보통 업저베이션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의 동의를 받아서 본인이 진찰하는 그런 과정을 옆에서 업저베이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 디지털 치료제를 할 때에는 의사 선생님들하고 같이 우리가 어그리먼트 하는 계약을 맺고, 그러고서 그 의사 선생님이 환자 진찰하고 진료할 때 옆에 배석을 해서 그 과정을 갖다가 쭉 같이 보면서 그 의사 선생님들의 노하우를 갖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갖다 다양하게 써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 과제로서 생각해 보는 거는 이런 간단한 옵저베이션을 갖다가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옵저베이션을 할 때 가장 흥미롭다고 생각하는 것 택해서 우리가 한번 해보는 거고요. 이 observation을 갖다가 할 때 우리 제일 밑에 노란색으로 강조했던 것처럼 이 오미크론 코로나 상황에서 감염 예방을 최대한 그 회피하면서 이런 observation 할 수 있는 기발한 아이디어, 그런 아이디어를 갖다가 한번 고민해 보고, 특히 이제 환자를 억세스하기도 쉽지 않고 또 특히 이 코로나 상황에서 그걸 갖다 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런 그 observation을 실제로 한번 수행해 보는 게 여러분들 그 토픽을 갖다 진행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다양하게 사용해 봐도 좋고 또는 하나만 사용해도 좋아요. 근데 이제 어떤 방법을 선택했고 그거를 선택한 이유가 뭐다 라는 걸 갖다가 한번 설명을 하고, 그래서 그런 선택을 해서 우리가 observation을 했더니 앞에 우리가 7가지 봤던 거 기억하죠? 그래서 그 7가지들을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관찰을 했다, 이런 결과들을 갖다 볼 수 있었다 하는 그런 내용들로 여러분들이 한번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주하고 마찬가지로 파워포인트의 디자인적인 측면이나 미적인 측면은 고려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 거는 고려하지 말고 실제 여러분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실제 데이터를 이렇게 한번 컬렉트를 해봤다. 그랬더니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그 7가지의 중요한 특성들이 이렇게 관찰이 되더라. 그래서 그런 에비던스들을 사진이나 음성이나 이러한 걸로 같이 쉐어해 줄 수 있으면 그러면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수업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시간이 한 3분 넘었어요. 미안하고요. 저 다음 주에도 같은 시간에 만나서 제일 재미있는 이 디스커버 파트를 각 팀에서 어떻게 트라이했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걸로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